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통계학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일단 통계학과에 많이 오겠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고요. 또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도 옵니다. 또 수학적인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통계학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 이면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본질을 궁금해하는 그런 학생들도 통계학과에서 환영을 합니다. 학문으로서의 가치, 전공자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고 데이터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인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한다면 꽃을 피우는 이러한 역할을 통계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lucking the diamond from the waste, 쓰레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뽑아낸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쓰레기와 같은데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뽑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통계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그 사회에 도움이 주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요. 또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한 후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통계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통계학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예전에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데이터 수집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딜 가나 데이터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계학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통계적인 분석 과정 또한 수많은 연관된 통계적인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시각화, 데이터를 손쉽게 볼 수 있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부터 복잡한 모델까지 여러 통계적인 모형들을 통계학에서는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통계학과에 오면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어떤 경향성 또는 어떤 트렌드를 찾아낸 후에는 그 후에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미래 예측 또는 나의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할 때도 나의 예측이 어떤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통계학적인 방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얻어내게 되고요. 인포메이션을 얻어낸 후에는 그 인포메이션을 새로운 지식으로 습득하고 바꿔주게 되고요.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통계학과 통계학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금 1시간의 자료들로 추려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통계학이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통계학과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한 후에는 내가 통계학에 관심이 생겼다면 나중에 지원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에 대한 여러분의 디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자료로부터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통계학의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서 마이닝, 채굴해내는 것이죠. 뭐를 채굴해내냐면 뭔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채굴해내는 것이죠. 빅데이터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나와 관련된 것들, 내가 궁금한 것들, 또는 나의 질문거리들, 어떤 디자인이 고객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디자인에서부터 관련한 고객의 반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서베이들이 있고,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준다는, 또는 그러한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그래야 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수학 또는 이런 것이 통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 3권짜리 두꺼운 책인데요. 보시면 일본 경영경제 베스트셀러에서 1위를 한 그런 책이고, 이분은 통계학을 완전히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의대에서 통계를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계학이 최강의 학문이다라는 말을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 4일 동안 진행되는 그 여러 가지 전공 설명회에서 그 전공들이 가장 중요한 점들, 또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앞으로 이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이 통계학은 최강의 학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표지를 한참 전에 이제 복사해서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옮겼는데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컴퓨터 보안을 알약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광고가 뜨는데 이 책 표지가 뜨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했던 거를 기억하고 혹시 아직도 나에게 이 책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튜브나 여러 가지 구글에서 검색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케팅의 도구로 나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자꾸 서제스천 해주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로부터 회사들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없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이 의학 통계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완전 통계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중위생학도 전공하셨고 의학도 전공하셨는데, 이 분의 말을 보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지의 결과를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시각화를 이 후반부에서 우리가 짤막한 동영상으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예전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비슷비슷했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오바마가 유리하다고 예상했고요. 또 각 주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한지도 모두 맞췄습니다. 그 후보자의 차이가 적을 때는 이런 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요, 이때는 사실 많은 여론들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도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새로운 방법들로 이렇게 예측을 해봤죠.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검색 또는 클릭한 횟수, 이 위에 파란 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도 검색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비슷비슷했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데이터 예측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16년 트럼프 당선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올해 연말에 또 미국 대선이 있죠. 이번에 있을 미국 대선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그러고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지지한다, 어느 후보자를 지지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주문을 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냅니다. 그런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런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른 후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는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물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간 미중 분쟁 갈등으로 많은 국제사회의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 트럼프가 자꾸 시비를 거니까 트럼프의 낙선 운동에 중국 정부가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사람들이 하다가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 그 공장 단지를 방문한 후에 거기서 들어오는 주문량 데이터들을 보니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올해 말에 있을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낙선을 은근히 지지한다면 당선된 후에 더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 낙선 운동을 포기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온다를 정도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데이터들, 여러 소스의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료를 보시면 X축은 1인당 연간 소득이고요. Y축은 평균 수명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고요. 각 나라들이 인구가 많을수록 이렇게 면적이 넓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이 정보들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표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표를 한참 들여다봐야겠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기 위해.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금방 시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마트들에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면요, 그 물품을 구매한 기록들이 많이 남게 되겠죠. 물품들을 구매한 그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저장 공간들과 데이터들이 그냥 쓰레기, 웨이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잘 이용한다면 소비자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매출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면 바코드 같은 회원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들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회원가 할인으로요. 그런데 어쩔 때는 깜빡하고 그 회원 카드를 가져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계산해 주시는 분이 본인 회원 카드로 하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회원 카드를 가지고 가나 가져가지 않으나 사실 항상 거기서 할인하는 물건들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어차피 무조건 다 할인해 줄 거면 못하러 이렇게 귀찮게 이거를 바코드 스캔을 하라고 하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그 회원 카드에는 여러분이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작성했던 우리의 정보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몇 세인지,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성별이 무엇인지, 그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회원 카드를 스캔하고 그 다음에 구매한 물건들을 구매 스캔을 완료한 다음에는 저에 대한 하나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 저를 파악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물건을 샀구나, 이러한 것들을 쭉 저장을 하면 10대 여성은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더라, 30대 남성들은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경향성을 파악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집에 쿠폰을 보내는데요, 할인 쿠폰이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에 맞는 관심사가 있을 만한 그런 쿠폰들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된 물품을 바탕으로 고객이 다음에 구입하려고 하는 물품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쿠폰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측이 정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고등학생 여학생과 엄마가 사는 집이었는데, 엄마가 집에 쿠폰이 날라오는데 아기용품이 쿠폰들이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아기가 없는데 아기용품 쿠폰이 자꾸 날라올까 해서 보니까 그 고등학생 딸이 사실은 임신을 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서 그 관련된 아기 물품은 아직 사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관련된 필요한 물품들을 사다 보니 마트에서는 예측을 해서 몇 개월 후에는 분명히 출산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아기용품과 관련된 쿠폰들을 막 발송을 해서, 그래서 그 법적으로 문제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모르는데 마트에서는 알고 있죠, 여러분을 더. 그리고 월마트에서 또 기후 분석을 도입해서 허리케인 직전에 팔 수 있는 과자를 알아냈다고 했는데요, 허리케인이 온다고, 허리케인은 경로가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대응을 하죠. 도망을 갈까? 집에 숨어 있을까?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월마트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매출을 극대화하자, 그리고 어떤 물품들이 허리케인이 왔을 때 많이 팔리는지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과자도 알아냈고요, 그리고 맥주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평소에 7배 가까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회사도 문을 닫고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맥주 구매량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면 물건을 허리케인에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면 매출의 극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매출의 극대화를 유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회귀 분석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올해의 포도는 10년 뒤 얼마짜리의 와인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이 통계학과에 오시면 회귀 분석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듣게 됩니다. 이런 회귀 분석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를 와인이 얼마인가가 궁금한 것을 우리가 목적이 되는 목적 변수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변수를 X 변수로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하는 변수가 전해 10월에서 3월의 강우량, 그 다음에 8, 9월의 강우량, 4월에서 9월의 평균 기온, 그리고 와인이 몇 년 됐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에 이런 값들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값들을 곱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해주면 마지막으로 이런 와인 가격이 나오는데요, 와인 가격이 몇 달러 아니면 얼마 몇 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인을 한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인 가격 지수를 만들어서 1971년에 83년도에 와인 가격을 예측을 했더니 마이너스 1.3214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실제로 이때 만들었던 와인이 가격이 얼마가 됐는가를 봤더니 마이너스 1.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가격이 아니라 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가지 값이, 예측값과 실제 값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런 이미지 데이터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데요. 어떤 분석이냐면 여기서는요, 이게 원래의 데이터예요. 원래의 데이터인데 여기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이유인지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잘 보이지 않고 뿌옇게 됐어요. 그러면 통계학에서는 이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한 점마다 까마면 까말수록 높은 값, 또는 하얗면 하얄수록 높은 값, 이런 식으로 값을 부여를 해서 이 데이터를 다 수치화를 해냅니다. 이 수치화를 해낸 후에는 굉장히 까만 부분, 굉장히 하얀 부분은 우리에게 강한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별로 시그널이 아닌 노이즈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통계 기법들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해내서 이렇게 복원이 된 영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미지 분석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또는 스피드 카메라가 우리가 과속했을 때 번호판을 순간적으로 찍은 후에 그 숫자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내죠. 숫자는 패턴이 간단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1인지 7인지 9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만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이고요. 영상을 분석하는 기법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도 영상을 분석하는데요. 중국에 거의 2억 대에 가까운 CCTV들이 있어요. 그 2억 대에 가까운 CCTV들이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인 그런 공연장에서 그 범죄자가 끼어들어 있다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CCTV를 통해서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얼굴 분석을 통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알아내고 범죄 기록을 해서 범죄자를 찾아낼 정도로 그렇게 그 이미지 분석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자체에는 좋고 나쁘고가 없죠. 그거를 잘 이용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면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어떤 사생활 감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미지를 분석해내는 기술이 뛰어나게 되어 있고 발전되어 왔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 이미지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이미지가 발전되면, 이미지를 모아놓으면 동영상이 되죠. 동영상 분석은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4차 산업혁명의 큰 부분을 차지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지금 아직 기술이 좀 더 많이 발달해야 되죠. 눈이 오는 것인지 이게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눈이 오는데 차가 갑자기 서버린다든가, 아니면 차가 있는데 최근에 흰 차가 있는데 흰 차를 눈으로 이해하고 스탑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망 사고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직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불 누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파이어 알람이 열을 디텍해서 울려서 그거에 의해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한 CCTV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다면 CCTV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저게 불이라는 것을 감지하면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 앞에 지키고 앉아있지 않아도 그 영상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불이라는 판단을 하여서 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이 영상 분석 기술은 그 빨간색 깃발이 막 나부끼는 것과 실제 불이 막 바람에 이렇게 나서 흔들리는 것을 잘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아직도 발전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CCTV도 사실 어떻게 많이 범죄에 사용이 되냐면 그 경찰들이 보고 CCTV 분석을 통해서 범인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CCTV가 이런 영상 분석 능력이 더 더해진다면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범죄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범죄에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그 정도까지 발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통계학은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보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혜택들을 다 줘버리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그 보험료 가격을 책정해서 회사에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병에 또는 몇 살쯤에 사망하더라, 병에 걸리더라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할 때 그러한 계산식, 수식들에 의해서 이전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데이터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힐 것 같다. 즉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로 보험금을 받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보험금을 책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면허를 따서 차를 차보험을 하려면 굉장히 높죠. 분명히 1년에 사고가 한두 번 이상은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통계학에서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도 이미 배웠을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평균 근처에 데이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데이터가 적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은 자연 현상에서 또는 사회적인 현상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자연 과학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분포들을 통계학과에 오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능력과 분석 능력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요. 1854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는 빵의 무게를 조사했어요. 자기가 사오는 빵의 무게를 매일매일 재서 빵가게에서는 1kg이라고 판다고 했는데 사실은 950g을 팔고 있네. 왜냐하면 다 조사해봤더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50이더라 라는 걸 빵가게 주인한테 얘기했죠. 얘기했더니 빵가게 주인이 알았어, 내가 1kg으로 잘 만들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은 이 빵가게에서 빵을 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의 빵의 그 무게를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사람 계속 950g의 무게를 만들고 있는데 나를 알아보고 내가 올 때만 무거운 빵을 준다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속임수를 알아차린 이 통계학의 정규분포를 성질을 이용해서 그런 속임수를 알아차렸죠. 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키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죠.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키가 여기에 해당하는 키가 157cm인데요. 이 당시에 1800년대인데요. 이 당시에 해외의 사례예요. 이 키보다 작으면은 징집이 안 되고 이 키보다 넘어가면 군대에 가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뭐 죽어도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적용이 안 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키를 조금씩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비정상적인 분포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는 뭔가 있다, 자연스럽지 못한 뭔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실제로 키를 재면 우리 키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179는 별로 없고 다 180으로 올릴 거예요. 180에서 점프가 일어나고 179에서는 확 줄어드는, 또는 169인 학생은 거의 없고 다 170인 학생만 두세 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규 분포 이런 분포를 그려보면은 여기서 뭔가 거짓말, 실제가 아닌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정규 분포를 통해서 바로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1억 명의 이야기를 1000명의 생각으로 파악해 보자 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1억 명에 대한 의견을 1000명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보시면 돼요. 라면 국물을 여러분이 하는데 라면 국물을 한국자 잘 끓여졌나 먹어보지 않죠. 한 숟가락 조금만 맛봐도 물량 적당해 딱 알죠. 왜냐하면 이 조금 먹어본 게 전체 라면 국물과 잘 대표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휘휘 젓죠. 잘 섞이라고. 라면 잘 익었나 먹어볼 때 5젓가락 먹어보지 않죠. 한 줄기 딱 먹어보고 적당하게 됐나 알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할 때 뭐 하죠? 무의식적으로 라면 이렇게 한번 섞죠. 잘 섞고 그 다음에 한 젓가락 먹죠. 맨 위에 있는 거 떠먹는 사람 없죠. 데이터가 이렇게 골고루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잘 뽑아낸다면 우리가 1억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1000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향성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대선에서 활용됐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24가지의 웹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어떤 웹사이트를 실제 메인에 걸어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후원을 해줄까라고 했던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24가지 통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보시면 기부금을 약 6천만 달러 증가, 그래서 40% 업됐다라고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결과를 이용했어요. 트럼프도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트럼프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타겟을 해서 최대한 기부금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을 했었죠.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할 때마다 누가 1등을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가 여러 가지 대선 후보 조사에서 밀렸지만 아까와 본 것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월등히 압도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이 맞았는데요.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3등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급되는 양이 가장 많다. 그래서 트럼프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만 사실상 가장 소셜 미디어에서 내 이름이 검색이 많이 되고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내가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분석을 잘 못했죠. 그냥 검색량만 한 거예요. 그중에 안티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분석 같은 것들이 아직 더 발전해 나아갈 그러한 방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약과 가짜 약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들에서 통계학이 이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도 과 선택할 때 어떤 거 보겠어요? 내가 당연히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겠지만 그 전해에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가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당연히 보겠죠. 이 도표를 보시면 데이터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C 시대 1990년대 1인 1PC 시대에 저도 집에 컴퓨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2MB인데 굉장히 큰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MB면 동영상 1분짜리도 안 되죠. 그 이후에 이 핸드폰도 나오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러면서 2014년인가요? 기계가 인간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둑의 분야에서도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AI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 모형들이 사실 훨씬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모형이지만 2014년, 5년 그 이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굉장히 많은 자원들과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회사들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서 그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필요성은 갑자기 대두되는데 그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필요한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 학과가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인공지능 쪽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통계학과가 그 과학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과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도 당연히 인공지능 쪽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과가 여러분이 관심 있을 전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인공지능은 그 2007년도 6년도 이때 스마트폰이 막 나와서 지금 10몇 년간 우리의 생활을 스마트폰 중심으로 확 바꿔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시대가 도래해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10몇 년 후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의존하는 또는 도움을 받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물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정보들을 이어주는 5G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해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죠. 아까 라면의 예를 들었는데 라면이 봉지를 딱 뜯는 순간 그 라면 봉지와 여러분이 받는 정수기가 서로 사물 인터넷으로 통화를 해서 이 적당한 물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위에 올려놓으면 냄비에 사물 인터넷이 여기는 몇 분 일하면 몇 분 끓여야지 최적이다라는 거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을 때 맛을 보고 맛이 나는 조금 이거보다는 좀 꼬들한 게 좋은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꼬들하게 끓여봐 라고 한마디를 한다면 그거를 여러분의 음성을 인식하고 저장해 놨다가 다음번에는 아무 말 안 해도 이제 여러분이 딱 가면은 딱 나에게 최적화된 아빠가 가면 난 조금 더 뿌른 게 좋은데 한마디 하면 딱 아빠한테 맞는 그렇게 개인화된 지금 모든 것이 개인화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의료 분야도 개인 맞춤형 의료가 있고요. 광고도 개인 맞춤형 광고죠. 아마 여러분이 보는 광고와 제가 보는 광고가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왜 이런 광고가 자꾸 나한테 뜨지? 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내 나이 때 사람들이 요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의 개인 맞춤형에 대해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소비하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하지만 1인 소비하는 데이터량은 10년 전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가 비교할 수 없게 많죠. 또는 20년 전 데이터, 20년 전에 사람이 1년간 소비하는 데이터 양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 만에 몇 배의 양을 데이터를 소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빅데이터 시대에 이런 통계학의 그 필수 통계학을 공부하는 것이 꼭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통계학을 공부하고 아는 것이 어느 학문 분야에서든지 유용하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과에 입학하려고 할 때는 앞으로 유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통계학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1학년 때 친구들도 회계학인가? 통계학이랑 회계학이랑 비슷한 계자가 들어가니까 회계학 같은 거겠지 하고 왔다가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를 바꾸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이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어디에서나 통계가 쓰이죠. 여러분들이 스세권, 스타벅스 근처 세권, 역세권 같이 스세권이란 말을 아시죠? 스타벅스에서 굉장히 점포 하나를 놓을 때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점포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잘 망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내가 어느 지점에 놔야 점포를 열어야 매출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시키는데 사실 개인 자영업자들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점포를 열어야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성공할 것인가 라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구매 패턴뿐만 아니라
구매의 패턴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렸나 라는 것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사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많이 보였더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구매를 유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홈쇼핑에 가서 여러 가지 장바구니에 집어넣기도 하고 클릭해서 구경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물건을 앞에다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들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졸업생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사실상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죠.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25세에서 29살 취업 청년률이 또는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다. 또는 그 취업률이 최악이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분야별로 지는 산업이 있고 뜨는 산업이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불경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지 않으면 잘 체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통계학과 졸업생들은 굉장히 취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여기저기 면접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는 이제 대학만 가면 이제 부모님이 거기까지 원하시는 거죠. 도와주시죠. 학원도 다니게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데 근데 대학 졸업할 때 취업은 거의 못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데 가야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잡혀가요. 잘못하면 우리 애 좀 취직시켜줘 했다가 발각되면 잡혀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가 대학을 막 졸업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요. 일한 경력이 없으니 뭐를 보겠어요? 뭐를 이 학생이 어떤 것을 공부했는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학과에 온다면 여러분이 그 최악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을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퍼지는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느 도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피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까 나왔었던 분인데요. 이분의 동영상이 시청이 가능한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리가 안 들려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얘기예요. 창조경제니까 지금 정부 말고 이전 정부인 거죠. 창조경제의 이전 정부부터 빅데이터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어떻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이용을 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한 전략과 지원들을 시작을 해왔고요.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빅데이터 플러스 이제 2010 AI가 뜬다고 했죠.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와 AI 강국이 우리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조 원을 달성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다음에 AI 유니콘 기업을 10개를 육성하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1조 이상의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10개를 육성해 내겠다. 5년 동안 이렇게 7조 7,500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10개가 육성되면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뽑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요? 뭔가 데이터를 잘 다루고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겠죠. 전공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된 이 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는 그런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산업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꽃을 지금 피운 것은 독일에서 많이 피었어요.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다 어디 영국 차 들어보셨나요? 다 독일 차죠? 왜? 네, 다 독일 차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차가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부들의 실업률이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 마부들을 야, 너네 여기서는 차 몰지 마. 아니면 여기서는 몇 킬로 이상 달리지 마. 마차보다 너무 빨리 가면 마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많이 했죠. 독일에서는 발전을 시켰어요. 그 결과 좋은 차들 다 독일 차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 규제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버 지금 이용 못 하죠. 타다도 뭐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엔진 내연기관 차에서 자율주행차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디젤이나 가솔린 안 쓰죠. 다 전기차예요. 전기차에 엔진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필요한 부품이 지금 전기차는 다른 내연기관 차에 비해 3분의 1가량으로 부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엔진 만드시는 분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관련된 하청업체들은,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은, 수많은 사실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극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전공을 정하지 않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은 시기죠. 이러한 시기일 때는 이렇게 뜨는 산업에 여러분이 뭔가 발을 담그고 관심을 가지면 사실상 그 큰 물결 속에 흘러서 나도 모르게 이런 그 많이 사회가 요구하고 산업 분야에 필요한 그러한 인재로 여러분이 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통계학,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게 통계학과 설명이니까 이 학문의 중심이 통계학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다른 학과 가서 보면은 그 수학과 가면 수학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학문이 다 여러 개 있고요. 공학에 가면 공학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가 다 공학을 돕는 학과, 이렇게 있어서 뭐 저도 당연히 통계학과에 대한 설명이니까 통계학이 제일 가운데 있고 중요하다. 근데 모든 학문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역할이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확장성, 적용력, 응용성에 기준을 둔다면 통계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3, 4일간의 4일 동안인가요? 진행되는 이 설명회 중에 여러 가지 학과 발표를 듣죠. 설명을 듣죠.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통계 자료 혹시 제시 안 해주는 학과 있나요? 통계 자료 제시 안 해주는 학과 아마 한 학과도 없을 거예요. 모든 자료들을 학과에 관련된 통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계학이 유망하고요. 우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설립된 그런 통계학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한국에서 가장 깊은 통계학과이고요. 현재 14명의 교수님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통계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잡이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22세기에서도 가장 유망한 잡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하게 산다면 22세기에서도 여기서 일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은퇴를 걱정하지 않고 이 통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한다면 직업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가, 아니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컴퓨터 공학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배틀을 통해서 의사들보다 이 빅데이터가 정확하다. 왜냐하면 수십만, 수백만의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원격 진료 같은 거 허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판단하는 거,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를 허용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불법이죠. 아직 불법이라 아직 이 우리 데이터 과학자들이 할 일이 분야들이 더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있고요. 또 법대를 생각해 보세요. 법대를 보면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 분석 같은 거 뭐 많이 아시겠지만 판사 검사분들이, 하지만 빅데이터를 따라갈 수가 있나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판례 싸움에서 사람이 이기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법 쪽에서도 빅데이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대, 의대가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이긴 하지만 앞으로 통계학이 그 자리를 22세기까지에도 유명한 직업이라면 점점 더 파고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성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다뤄요. 프로그래밍도 해요. 데이터 분석한 후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도 배워요.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수리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리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없고 난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통계학과 오시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확률론, 수리통계학, 기초통계학, 통계수학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전달하기 위해서 막 흥미롭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 얘기들로 가득 채웠지만 실제 여러분이 와서 공부할 때는 토론 별로 없어요. 문제 풀어야 돼요. 과제 다 문제 풀어서 증명하고 숙제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난 너무 싫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이중전공 같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거 하나, 그리고 그 외에 하나 더,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하나 더 반드시 하도록 필수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통계학과의 발전 목표예요. 발전 목표인데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래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분야랑도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과목들과 내용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이런 어떤 미래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고자, 그다음에 최정상 연구를 선도하자라는 것이 저희 통계학과의 발전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연구 실적 많은 논문들을 쓰고 있고 연구비를 저희들이 또 그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따오고 있고요. QS 평가에서 통계학 분야 세계 100대 대학의 6년 연속이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학금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서도 통계 비전공자들이 와서 통계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합니다. 근데 통계학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최근 6년간 취업률은 왜 100%가 안 되고 71%에서 85%밖에 안 되는가? 라는 거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통계학과 학생들이 주위를 보니 너무 좋은데 취업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데면 그냥 졸업을 잠깐 미룬다던가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조금만 눈을 낮추면 이 100%가 금방 달성이 돼요. 가능해요. 다른 통계학 아닌 학생들이 그 지원하는 수보다 너무 적게 회사들 내 마음에 드는 거 몇 개만 지원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한 이 취업률 숫자를 그러한 숫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봤을 때 왜 100%안 돼?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라는 거, 그 이면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통찰력,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냥 사회에서 뉴스나 신문에서 보여주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구나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실 뭔가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에 대한 통찰력들을 또 배우는 곳이 통계학과입니다. 이거는 랭킹인데요. 서울대, 고대, 연대에 대한 통계학과 얘기예요. 통계학과 랭킹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가 더 좋죠. 그런데 연대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수시를 지원하실 때 당연히 여기저기 학교들을 비교하겠죠. 여러분이 서울대도 붙고 고대도 붙은다면 그 과를 보시고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고려대와 연세대 나는 다 합격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볼 필요가 없겠죠. 고려대를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연세대가 고려대에 비해 좋은 점, 여러분이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동네가 좋아요. 홍대도 있고 신촌도 있고 놀기도 좋고 여러분이 이미 몇 번은 가봤을 듯한 동네죠. 이 안암동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네, 이렇게 많죠. 저도 입학 시험 보러 올 때 처음 봤어요. 오기 힘든 동네예요. 여긴 학교가 아니면. 그래서 4년간 다닐 때 조금 외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졸업한 후부터는 평생을 후회하지 않을 학교가 이 바로 고려대학교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만큼 선배들이 관심을 갖고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제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생 1000명에게 물어보았더니 압도적으로 고려대학교를 가라라는 조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학과의 남녀 학생 비율인데요. 남녀 학생 비율도 뭐 비슷하면 좋겠죠. 점점 비슷해서 2019년 자료가 빠졌는데요. 2019년에는 거의 50대 50으로 여학생이 조금 많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비도 불균형하다면 그것이 대학 생활에 만족감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반반이라서 딱 좋은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통계학과 학년 학생 숫자 분포입니다. 여기 주 전공이 380명 정도가 있고요. 이중 전공이 130명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복수 전공, 아까 말씀드렸던 복수 전공, 부전공, 그리고 그 외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 이중 전공은 딱 학점으로 자르거든요. 학점으로 자르다 보니 각 과에서 최고의 학생들이 통계학과에 와서 이중 전공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가르치면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이 탁과생인데요. 탁과생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요, 그 학생들은 이중 전공하는 학생들인데 다과에서 4.5 만점에 4.0 이상씩을 넘어서 온 학생들이고요. 통계학과는 그냥 통계학과 들어온 학생들이고, 비교해 보면은 이 탁과생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주전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중전공으로 통계학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굉장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통계학 이중전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원에도 이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대학원도 점점 많이 와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잘 되니까요. 회사에서 석사 이상 졸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석사 오면은 면접을 봐야죠. 학생들 처음에 통계학이 그렇게 뜨기 전에는 2명의 교수님이 받다가 4명의 교수님이 받다가 6명의 교수님이 받다가 지난 학기는 8명의 교수님이 둘씩 4팀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점점 우리가 면접 인원도 늘려갈 정도로 대학원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업하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도 표시하는데,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워드 클라우드를 프로그래밍 하는가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 우수한 교수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우수한 교수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때 좋은 인재로 키워주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 통계학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시설 중에 통계학과 전용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실에 좋은 컴퓨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학과는 통계학과 나름대로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해내고, 저희도 연구로서 최정상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는 그런 학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과는 통계학 4차 산업 시대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죠. 그 산업에서의 쌀은 반도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바로 가장 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 마치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듯한 그런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계학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밝은 미래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